안녕하세요. 담솔북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정유정 장편소설 영원한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필체를 보면 책 속의 캐릭터의 심정이 마치 독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심정처럼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캐릭터의 심정을 몸소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구간은 3장의 8 부분입니다. 나는 카이로의 람세스 힐튼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바하리아 사막으로 나를 데려다 줄 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옆에선 아버지가 10분째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홍해로 가자. 네가 좋아하는 바닷새를 실컷 보고. 원 이상한 말씀을 다. 나는 바닷새를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겠지. 아버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기사가 지금 오는 중이래요. 너무 매정하게 들리지 않도록 나는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아직 안 늦었다. 취소해.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대학에 갈 때, 논문 주제를 정할 때, 학위를 따고 진로를 선택할 때, 연구 분야를 결정할 때. 덕택에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텃세 연구자가 되었다. 본래 연구하고 싶었던 건 사막 여우였는데, 내가 후르가다행 비행기표를 구해보마. 홍해에 가면 나는 시계를 보는 척했다. 8시예요. 그만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동물행동학회 참석차 전날 오후 카이로에 온 참이었다. 기자에 있는 카이로 자연대학 건물에서 열리는 살만한 동물의 삶을 테마로 내건 학회였다. 사막의 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주요 가축인 낙타의 복지도 의제 중 하나였다. 오늘 아버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세미나이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의 비서이자 연구원 자격으로 동행했으나 학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바닷새가 때로 산다는 홍해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바하리아였다.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만났다는 하얀 사막에 누워 별을 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어린 왕자 같은 건 그곳에 없으며 별은 홍해에도 많다고 했다.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렇기는 하나 사막 여우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반드시 오늘 가야 했다. 사흘 후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집트는 자주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며 33번째 생일엔 휠체어에 앉아있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가. 여자애 혼자 사막 가는 거 나는 안 내킨다. 합류할 일행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지저분한 사내놈들이 찝적댈 거 아니냐. 맞춤하게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사로 보이는 젊은 이집트 남자가 로비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 남자가
기다리는 남자가 맞았다. 다행히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다.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눈부시게 하얀 셔츠 차림이었다. 기사가 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행여 아버지가 쫓아올까봐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쫓아오지 않았다. 대신 풀기 없이 중얼대는 소리가 등을 따라왔다. 그렇게 막 뛰지 마라. 넘어진다. 평소라면 차 조심해라 정도로 들렸을 잔소리였다. 그날 아침엔 좀 달랐다. 순간적으로 목 근육이 굳어지는 바람에 네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흰 셔츠 남자가 다가오든 말든 나는 앞만 바라보면서 로비를 나섰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남자와 인사를 나눴다. 남자는 내게 영어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자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자신은 나를 베두인 마을까지 데려다줄 기사이며 이름은 모하메드라고 했다. 거리에서 부르면 지나가던 남자 10중 8이 돌아보는 인기 있는 이름이라는 자랑도 덧붙였다. 모하메드는 길가에 세워둔 SUV 차량으로 나를 데려갔다. 뒷좌석을 열어주며 3초만 기다리라 말했다. 캐나다인 2인조가 식중독으로 투어를 취소했는데 그 바람에 일행이 둘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그 둘의 한 조각인 미국인이 지금 도로를 건너오고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쭉 빼서 도로를 살폈다. 도로를 건너오는 사람은 여럿이었다. 그중 외국인이나 여행자로 보이는 이는 없었다. 대신 도로 건너편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파란 야구 모자에 흰 티셔츠와 반바지, 여행자용 배낭을 맨 남자로 길을 건널 기미는 전혀 없었다. 갓길에 우뚝 선 채 앞서 건너가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모하메드에게 물었다. 저 사람인가요? 모하메드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내 시선은 다시 도로를 건너 남자에게로 갔다. 지난 밤 나도 저 자리에 저 남자처럼 서 있었다.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차선도 없는 도로였다.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말수레,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5만 가지 이동수단들이 뒤섞인 채 클락션을 울려대며 폭주하는 나일 강변의 큰 도로였다. 저 길을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건 활극이나 다름없었다. 카이로 교통사정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특히 더. 나는 팔짱을 낀 채 차의 어깨를 기대고 섰다. 매갈이 없던 다리 근육이 돌연 활력을 얻어 단단해지는 걸 내게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일단 승낙해 주었다. 나더러 재워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자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제이는 수면 자세를 잡았다. 뒷좌석 한 구석에 등을 구겨놓고 모자챙을 내려 눈을 가리고 에어팟을 꺼내 끼더니 금세 잠이 들었다. 의자에 앉은 채 자는 게 생활화된 자의 태도요. 인면 속도였다.
저 정도면 비행기 좌석이 불편해서 못 잤을 것 같진 않았다. 일을 하느라 못 잤을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계속 늘어났다. 직업이 뭘까? 휴가를 온 걸까? 왜 혼자 왔을까? 차는 고속도로로 올라간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얼마 후엔 복잡한 카이로 시내를 완전히 빠져나와 한산한 외곽도로로 들어섰다. 그 사이 제이는 손가락 한 번 움찔거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 같았다. 죽은 게 아닌가 궁금해서 흔들어 깨워보고 싶은 충동마저 잃었다. 미리 허락을 구란 이유가 이건가 싶기도 했다. 아무리 궁금해도 자신을 깨우지 말라고. 나는 제이에게 붙어있던 시선을 걷었다.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차창 밖을 내다봤다. 사막초가 굴러다니는 모래벌판과 붉은 사암 절벽과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지나갔다. 황폐한 젓갈색 세계 안에선 간간히 까마귀만 날고 있었다. 조만간 도래할 내 미래를 물상으로 목도하는 기분이었다. 34살의 AS 34살의 ALS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고 불리는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여자가 있었다. 감각신경은 놔두고 운동신경세포만 파괴한다는 이 잔인한 병은 발병 3년 만에 여자의 숨통을 막았다. 여자의 딸도 32살 생일을 앞두고 같은 병을 진단받았다. 원인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유전성 소인에 의한 발병이었다. 사실 이상 징후는 꽤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노트 필기를 할 때 종종 볼펜을 놓쳤다. 밥 먹다 젓가락을 빠뜨리기도 하고 짐에서 운동을 하다 덤벨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몇 달 전부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생겼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모래에 푹푹 빠지는 느낌도 들었다. 어머니의 병에 대해선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바 있었다. 병리 증세와 진행 과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징후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랬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자 비로소 의심이 생겼다. 의심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확인의 순간이 확진의 순간이 되리라는 걸 예감한 탓이었다. 그 순간은 무정하게도 빠르게 찾아왔다. 아버지와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던 한 달 전 아침이었다. 발에 걸리는 것도 없는데 다리가 꺾여 넘어졌다. 하필 바위에다 무릎을 정통으로 찧어버렸다. 그 바람에 살이 찢겨 피가 났지만 더 걷지 못할 만큼 중대한 부상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즉시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갔다. 동네 정형외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가 센터장으로 있는 ALS 전문병원으로. 아버지 역시 직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덕에 쌓은 경험치가 있을 테니까.
이범과 함께 온갖 검사가 이어졌다. 근전도 및 근조직 검사, 뇌척 수액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경부와 척추 X선, MRI.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도 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ALS와 관련된 염색체 돌연변이가 확인된다 라는 결과지를 받았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폭탄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터질 수도 있고 불발탄일 수도 있는 반반의 확률을 갖고 성장한 것이고, 아버지는 후자이길 바라면서 대비했을 것이다. 자라는 내내 다 성장한 후까지도 나를 곁에 두려 했던 건 그 때문이었을 테다. 증상이 발현된 후 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행동한 것도 그런 이유일 테고, 대학 시절 아버지는 내 지도 교수가 아니라 스토커로 명성을 날렸다. 유학을 택했던 것도 스토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였다. 늦게나마 주거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나는 뒤늦게야 나에 대한 아버지의 스토킹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친구는 병의 진행에 관해선 어떤 것도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빠를 수도, 예상보다 늦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본가로 들어오길 원했다. 당신의 보살핌과 시야 안에 있기를 바랐다. 모래바람이 어슬렁대는 마을을 벗어나자 갈색 세상이 나타났다. 제이는 에어팟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나도 이어폰을 꽂았으나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이거 껴봐요. 제이가 한쪽 에어팟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에어팟을 한번 보고 글을 봤다. 몇 시간씩 자기 귀에 꽂고 있던 걸 나더러 껴보라니, 이 한국계 미국 남자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닐까? 깨끗하게 닦았어요. 제이는 손에 쥔 물티슈를 슬쩍 흔들었다. 엉겹결에 받았고 받은 김에 꽂았다. 익히 잘 아는 저음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쳐들어왔다. 나는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불렀다. 제이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봤다. 놀란 표정으로. 이 노래 알아요? 아듀오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 이건 리믹스 버전인데? 그의 눈에 광분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번득임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쪽도 람슈타인을 안다, 그 말이죠? 나는 대답했다. 빛이고 어둠이시며 말잇기를 하듯 그가 내 말을 받았다. 신이고 악마이신 내가 마무리를 맡았다. 형님들, 동지, 우리 악수 한 번 더 합시다. 제이는 내 손을 덥석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람슈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로또를 맞은 것 같다는 둥, 변성기 때 메인 보컬인 틸 린데만을 흉내내다 오늘날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해졌다는 둥. 혹시 콘서트에 가본 적도 있어요? 혼자 떠들어대던 그가 돌연 물어왔다. 나는 대답했다. 형님들 기에 눌려서 심장마비로 갈 뻔했어요.
이번엔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때가 언제냐? 어디 공연이냐? 불쇼를 직접 봤느냐? 틸 린데만의 실제 목소리는 어떠냐? 람슈타인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 나는 아직도 내 손을 틀어 쥐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잡혀있는 게 싫지는 않았지만 팔뚝에서 새로운 망두거가 날뛰고 있었다. 놈의 펄떡임이 그의 손에 전달될까봐 불안했다. 손 놓으면 말해줄게요. 아, 손을 놓는 제이의 귀밑이 울긋불긋 달아올랐다. 보기보다 무안에 취약한 성격 같았다. 나는 질문에 차례로 답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까 린데만의 목소리가 그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이는 칭찬에도 취약한 것 같았다. 잠시 진화되는 듯하던 얼굴이 다시 타올랐다. 에이, 설마 하면서도 이목구비를 총동원해서 좋아하는 티를 냈다. 내일이면 우리는 바이바이 할 사람들이었다. 다시 볼 일이 없다면 경계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몇 번 남았을지 모르는 생일을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생일을 흘러가는 대로 즐기자고 생각했다. 나이도 같은데 더 간결한 언어를 쓰는 건 어떠냐는 제이의 제안에 좋아 하고 답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몇 시간 전에 만난 남자와 반말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나 생각만큼 이상하지 않았다. 처음 만나던 순간에 그렇듯 막내지. 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기울였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몸짓이었다. 나는 동물 행동학 전공자였다. 인간은 동물의 한 종이고 사실 그런 이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으로 나는 막내다 라고 외치는 남자였다. 형이 있지 않을까?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오리 주둥이에서 인간 주둥이로 돌아온 그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다. 내 점괘에 도취된 나머지 나는 자신만만하게 덧붙였다. 형 이름이 제일이겠네? 그치? 처음 만나던 순간에 그랬듯 제이는 나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맞아, 제일. 근데 형이 아니라 누나야. 6살 차이 나는. 잠깐, 어쩌면 잠깐보다 약간 더 긴 시간을 우리는 서로 빤히 쳐다봤다. 나는 그의 눈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너무 친밀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렸다.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를 쿡 찔러왔다. 이해상, 정신 차려! 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내리실까요? 왜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었다. 두 분 산을 등지고 서보세요. 아무래도 새는 우리를 힘껏 밀어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사진을 찍겠다며 나와 제이를 딱 붙어서게 만들었다. 당혹스러운 요구사항이 뒤를 이었다. 팔 한쪽씩 올려서 큰 하트 만드시고. 나는 사진 찍히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직업상 찍는 일을 주로 해왔다. 새나 새알, 새둥지, 활동 영역 같은 것들. 찍히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샌이 시키는 대로 포즈를 잡았다. 차 지붕이든
구릉사면이든 올라가라면 분말 없이 올라갔다. 앞을 가리키면 앞을 보고 제이와 마주보라면 마주봤다. 어색하고 무안한 나머지 웃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으나 몰랐던 진리 하나를 터득했다. 경우에 따라선 어색한 감정이 도파민 통제 회로를 끄기도 한다는 것. 나는 어색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가둬둔 천둥 벌거숭이의 고삐를 풀어버렸다. 점점 행동이 대담해졌다. 거리낌 없이 즐거워했고 나는 내 처지마저 잠시 잊었다. 제이는 보드와 친숙한 사이 같았다. 반쯤 앉은 자세로 활강하듯 시원스레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로 말하면 보드 같은 건 난생 처음이었다. 보드는커녕 미끄럼틀도 타본 적이 없었다. 높은 데서 미끄러지는 건 일절 타지 말라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내려와! 까마득한 언덕 밑에서 제이가 팔을 빙글빙글 돌렸다. 다른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보드에 앉았다. 샌이 내 발을 보드 고리에 끼워주었다. 고리에서 발을 빼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샌이 잡고 있던 보드 끝을 놓았다. 내 몸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고 경사가 보기보다 가팔랐다. 오른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걸 느끼는 찰나에 내 몸은 보드에서 튕겨나가 모래 언덕에 처박혔다. 제이의 놀란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입안에 가루약 같은 미세모래가 꽉 차 있었다. 나는 고래를 숙인 채 모래를 한 움큼 뱉어냈다. 나는 잠시 멍해 있었다. 부끄러운 건 둘째 문제였다. 모래의 뜨거운 기운이 발을 녹이는 것 같았으나 그것도 다음 문제였다.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다리를 내 뜻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신경만 남겨두고 뼈와 근육이 모두 녹아버린 듯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습격하듯 찾아든 장애였다. 초고속으로 병증이 진행되리라는 내 몸의 경고로 인지됐다. 발목 다친 거 아니야? 제이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묻지 못하도록. 다리 힘이 돌아와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었다. 제이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지만 모래 언덕을 다시 올라가는 것은 무리였다. 맨발로 걷기엔 모래가 너무 뜨겁기도 하고. 신발 어디 있어? 제이가 물었다.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슬리퍼 찾기가 시작됐다. 제이와 샌, 알레까지 나서서 모래 언덕을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이거 신어봐. 제이가 자신의 크록스 샌들을 벗어 내 발밑에 놓았다. 스트랩을 조이면 신을만 할 거야. 다행히 여자치곤 발이 좀 크네. 칭찬인지 험담인지 헷갈려서 제이를 올려다봤다. 제이는 내 시선을 이런 질문으로 해석한 눈치였다. 넌 어쩌려고? 난 배당에 트레킹화 있어. 마땅히 한 번쯤 사양해야 했으나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다. 흡사 불고기용 불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발가락은 물론 발바닥까지 익는 것 같아 허겁지겁
크록스에 발을 끼워 넣었다. 제이가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발 뒤꿈치 스트랩을 조절해 주었다. 어때? 제이가 물었다. 고맙다고 대답하려 했으나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입에 물고 있던 고무줄로 머리를 묶었다. 그는 해를 등지고 선 채 물끄러미 나를 지켜봤다. 도파민의 폭주는 끝난 모양이었다. 와락 무한해지고 얼굴에 열이 올랐다. 생난리를 피운 것 같아 부끄러웠다. 제이와 마주 서 있는 게 갑자기 어색하고 불편해졌다. 잿빛 연기 뒤편으로 내 인생이 지나가고 있었다. 엄마를 잃은 7살의 나에게 생태원 숲을 나돌아다니는 32살의 나까지. 나는 멍한 기분으로 수많은 나를 관객처럼 바라봤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상황만 있고 나는 없는 시간 같았다. 그 시절에도 나는 분명 존재했을 텐데. 이해 마라? 제이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별자리 앱이 열려 있었다. 별자리 대봐. 찾아줄게. 정갈자리. 몇 번이나 봤던 특유의 표정이 제이의 눈에 떠올랐다.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가? 나는 대답 없이 웃었다. 축하를 빙자한 그의 깨방정이 이어졌다. 근데 생일날 왜 혼자 여기 와 계실까? 제이가 물었다. 나 어렸을 때 얼바인이라는 곳에 살았거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인데 한국인이 많이 살아.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습한 기운이 엉덩이를 찌르고 올라왔다. 제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어떤 소년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미국 이민자에겐 전설 같은 농담이 하나 있는데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 그들의 직업이 정해진다는 거야. 기술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으니까 큰아버지가 슈퍼마켓 일을 하고 있었고 제2의 양친도 슈퍼마켓 일을 하게 되었어. 두 분 다 일을 해서 우리 남매한테는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다음날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했거든. 서서 하려면 다리도 아프고 지루하고 그렇잖아. 깻잎 한 장 한 장 양념을 발라야 하니까. 엄마는 몹시 피곤한 상태고 그럴 때 엄마가 졸음을 쫓는 방법은 껌을 씹는 거였어. 내가 엄마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으면 껌을 씹을 때마다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진동이 귀에 다 전달돼. 심장 소리처럼 똑딱 똑딱.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배꼽이 간질간질하고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는 거지. 상상을 해봤다. 어머니의 허벅지를 베고 껌을 씹는 어머니의 진동에 귀 기울이는 소년을. 정복 난이도 최하급에 속하는 남자였다.
왜 웃는데? 제이가 물었다. 껌 잘 씹는 편이야? 재차 묻는 제이의 눈가에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터지는 웃음을 가까스로 삼키고 모닥불로 시선을 옮겼다. 잠깐만, 저 소리 들어봐. 자박자박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의 발소리였다. 전율이 신경절을 타고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무언가 오고 있었다. 사막을 집어삼킨 밤 안개를 뚫고 모래 위를 걸어서. 플래시 비춰볼까? 제이가 속삭였다. 나도 속삭거렸다. 포인트에서 약간 비켜서. 제이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모랫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천천히 전진시켰다. 사막 여우였다. 그때 녀석과 눈을 맞대던 바로 그때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였다. 처음엔 녀석이 내는 소리인가 했다.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아마도 살고 싶어 하는 내 욕망이 내는 소리였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는 소리였을 것이다. 너무나 명백해서 어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내 운명에 대한 분노의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내 미래를 확인하게 된 이래로 울어본 적이 없었다. 의사 앞에서든 아버지 앞에서든 나 자신 앞에서든. 감정을 통제하는 나름의 방식이자 나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것이 왜 하필 여우를 만난 순간에 무너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는 게 있다면 지금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울음이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목을 잠갔다. 집에서 저녁 먹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퇴근 20분 전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는 법이 없었다. 당연한 일처럼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아버지의 대화 방식이었다. 선뜻 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전혀 친화적이지 않은 외부 딸을 어떤 새엄마가 돌보고 싶을까? 게다가 그녀와 나는 1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나를 맡기고 싶지 않았다. 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나는 네 엄마라는 호칭을 좋아하지 않았다. 들을 때마다 감정적 혼란을 느낀다. 네 엄마 말로는 약속 있어요. 나는 나오는 대로 둘러댔다. 보지 않아도 표정이 충분히 상상됐다. 입술을 오므려 붙이고 말을 참는 중이겠지. 무슨 약속인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고. 지금 나가봐야 해요. 말은
참 이상한 힘을 가진다. 그러하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2주나 비워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휴대전화 벨이 울린다. 아버지인가 싶어 망설이다 전화기를 받다. 예상치 못한 발신자가 화면에 찍혀 있었다. 제이였다. 행여 전화벨이 끊길까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하자 저쪽에서 박제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갈비뼈 밑으로 훅 하고 숨이 밀려 들어들던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열흘 전이었다. 어디냐고 안 물어보네? 제이가 말했다. 나는 물었다. 어디야? 한국. 하마터면 전화기를 놓쳐버릴 뻔했다. 농담이라면 아주 고약한 농담이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원주로 온다고? 원주 왔는데. 응? 나는 황당하고 허둥거리면서도 교통 안내를 이어갔다. 그럼 원주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국립생태연구원 정문으로. 정문 앞에 왔어. 말문이 막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생각만 하면 3020년대에 도착해 있는 그런 세상에서의 대화가 이러지 않을까? 어떤 세상이든 간에 대답은 해야 했다. 정문 근처에 Y라는 카페 있거든? 커피 마시고 있어. 곧 내려갈게. 나는 책상에 꺼내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는 데다 힘 조절마저 되지 않아 물건들이 자꾸 튕겨나갔다. 생각은 바하리아로 되돌아가 있었다. 여우가 떠난 직후 우리에게 남았던 짧은 밤으로. 자? 안 잔다는데 내 발가락 건다. 나는 눈을 뜨고 눈동자만 움직여 제이를 봤다. 제이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있었다. 불과 두어 뼘 거리였다. 진짜 안 잤네. 숨소리가 새근새근해서 자는 줄 알았는데. 재미난 얘기 해줄까? 우리 부모님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 당연히 집에서는 한국말을 썼거든. 나는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였고 덕택에 뭐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고 자랐어. 대학 다닐 때 한국 유학생들 만나면 한국말을 자기들보다 더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 가끔 아줌마 말투가 뭐 나올 때는 확 깨지만. 예를 들어봐. 그가 나를 보고 모로 누웠다. 눈가에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아따, 네 집 새끼인지 탐스럽게도 생겼네. 그래, 남자친구는 있고? 하마터면 없어 할 뻔했다.
나는 물색 없이 열리려는 입에 빗장을 채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먼 지평선에서 새벽동이 파랗게 트고 있었다. 그가 대답을 재촉했다. 대답 안 하네. 대답보다는 되묻고 싶었다. 넌 실제로는 묻지 못했다. 막 입을 열려는 찰나에 지퍼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알레가 슬리핑백을 젖히고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이어 샌도. 굿모닝. 두 사람이 합창하듯 인사를 보냈다. 우리도 동시에 일어나 굿모닝. 진심으로 굿모닝이었다.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다. 마침내 망두거가 사라진 것이다. 놈들이 사라지자 근육 안에서 피가 팡팡 돌았다. 나를 세웠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호르몬의 힘은 위대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쾌락의 화신 도파민이든 에로스의 화신 옥시토신이든 둘 다이든 간에. 상황이 보일 무렵 제이는 내게 전화번호를 물어왔다. 여우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빼지 않고 곧장 전화번호를 찍어주었다. 뺄 이유가 없었다. 내내 기다렸던 말인데. 동지, 또 만납시다. 언제? 라고 묻고 싶었으나 그럴 겨를이 없었다. 제이는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약속대로 제이는 탄자니아에 도착한 후 여우의 영상을 보내주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내 사진이 한 장씩 날아오기 시작했고 하나같이 눈을 질끈 감고 싶은 모습뿐이었다. 설마 이런 걸 이쁘다고 찍은 건가? 때로는 거리나 카페에서 찍은 자기 사진도 보냈다. 그건 또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날부터 전화통을 붙잡고 밤을 새우는 일이 시작됐다. 그가 킬리만자로에 오르기 전날 밤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내 생활은 갑자기 고요하고 단조로워졌다. 폭풍이 쓸고 간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연락 불가 예고가 있었던 일주일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이후로도 소식이 없자 안달복달하기 시작했다. 혹시 하산길에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했다가 전화할 형편이 아니겠지 하며 나를 달랬다가 사흘이 넘어가자 배신감이 머리를 들었다가 그가 연구원 정문에서 전화하기 직전에는 허탈해하고 있었다. 나는 사막바람에 홀렸던 거야. 내 전화번호를 사막동지라고 저장했을 때 척 알아봤어야지. 그가 나를 기다리는 지금은 그 모든 변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증만 남았다. 우리는 우격다짐으로 책상 서랍을 닫고 화장실 거울 앞으로 갔다. 긴 머리털이 달린 미쉐린 타이어가 거울 안에 서 있었다. 검은 스웨터, 검은 바지, 검은 롱패딩, 화장이라도 하고 출근할 걸. 사막에서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얼굴이었다.
올 거면 온다고 말이나 해주던가. 킬리만자로에서 원주까지 불시에 들이닥치는 남자가 있단 얘기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었다. 물론 그것이 불만은 아니었다. 창백한 입술에 립밤만 바르고 튀어나갔다. 아버지와 부닥칠까봐 뱃속은 조릿조릿하고 사막에서 만난 바람 같은 남자 때문에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달리고 싶은 다리를 통제하느라 턱에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갔다. 1층 로비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건넸던 것도 같은데 누군가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문에는 벌써 밤이 도착해 있었다. 제이는 카페에 있지 않았다. 불이 들어와 있는 정문 가로등 뒤편에 서 있었다. 산에서 막 내려온 듯한 차림이었다. 다저스 모자 대신 비니, 고어텍스 패딩 재킷, 눈에 익은 배낭과 트레킹화. 매우 훌륭한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신발에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났다. 나는 얼굴만 사막에서와 똑같은 게 아니었다. 신발도 여전히 제2의 크록스를 신고 있었다. 사실은 날마다 끌고 다녔다. 숲을 돌아다니기에 편하다고 나 자신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 이상한 신발은 왜 잠고 신냐? 라는 아버지의 힐문엔 최신 유행이라고 대꾸했다. 막상 신발 주인이 묻자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안목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나는 눈을 내리뜨고 웅얼거렸다. 매우 잘 어울리십니다. 제이의 목소리가 웃음소리에 가까워졌다. 아버지의 차가 문을 통과해 나오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시속 1cm 속도로 상향등을 켠 채 내 등 뒤를 지나갔다. 아버지는 이미 나를 봤을 것이다. 골치 아프게 됐다는 낭패감이 스쳤으나 이내 털어버렸다. 그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생겼으므로. 동지, 다시 만났으니 악수나 한번 합시다. 고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나는 고국이 아니라 그는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너한테 온 건데. 아마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보았다. 온몸에서 시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배꼽 안쪽, 심장, 턱 밑, 심지어 잇몸까지 똑딱 똑딱. 입이 열리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말이 새어나왔다. 고마워. 뭐가? 나한테 와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에게 안겨 있었다. 보고 싶었다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를 꿈속의 소리인 양 듣고 있었다.